현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십니다. 우리 홍현익 박사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안산이죠, 안산. 예, 안산에 와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뵙고, 저도 뭐 여기 저 통일 문제에 다 관심들도 많으시고 잘 아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배우려고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시고 코멘트 해주시면 저도 좀 배워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매영 누나하고 저 외삼촌이 여기 여기 사셨는데 안산에 그 상록마을 우길 아파트인가 뭐 거기 사셨고, 또 어디더라 무슨 저 호수 있고 거기도 우리 외삼촌 거기 사시는 지금도 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안산에 와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글쎄 지금 뭐 막 돌아가는 그런 시세 얘기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그 어떤 정책이 어떤 전략이 합리적인 전략이냐, 이거를 쭉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제가 그냥 뭐 그 지식을 제가 전파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대북 전략관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결국은 우리 통일하려면 북한하고 해야 되니까 남북한 관계라든지 한반도의 기본적인 전략 구도, 그리고 통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느냐 안 되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북한을 잘못 관계를 맺어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오히려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바보 같은 그런 정책들을 해온 정부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북한보다 40배나 경제력이 앞섰는데도 북한의 핵 위협에 오히려 우리가 위협을 받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고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해야 평화 통일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로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통일도 그냥 통일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 통일이어야 된다. 전쟁으로 통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재앙이기 때문에 통일 안 하니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이 갈 때까지도 분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이 이후에 드는 통일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 비용을 또 최소화하는 통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북한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전 영토는 적어도 우리가 다 이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로 흡수를 해야지, 일부를 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뺏긴다.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단순한 그냥 무작정의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하더라도 평화 통일이고 최소 비용으로 그 통일될 때까지도 최소 비용을 들이고, 통일된 이후에도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전용토도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뻔히 다 있는데 그렇게 안 해. 특히 지난 9년 동안은 안 그랬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다시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엔 그렇게 안 했을까? 그 9년의 대북 정책 시기가 완전히 북핵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분담 비용도 훨씬 더 크게 만들었고, 통일 비용도 더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소모적으로 남북 간에 정면 대립하고 민족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9년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완전히 파국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게 뭐 꼭 성공하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존 볼튼이나 마이크 폼페오 이런 북한하고는 대화가 필요 없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들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트럼프가 하나하나 막 기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사실상 없죠.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것도 생각해야 된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특히 독일에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들이 다 통일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모범 사례가 그래도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3시간은 안 되니까 1시간 반으로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빠른 속도로 1시간 반 동안 떠들어도 다 못합니다, 사실은. 자, 그럼 지금 첫 번째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라든지 한반도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나, 우리가 처한 여건을 알아야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나오겠죠. 참고로 국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니까 한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여건 하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서 도출되는 국가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국가 이익이 뭐냐, 국가 목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지정학적 여건. 지정학적 여건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12, 13위의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3등이니까 야 아무나 나오라 그래. 내가 13등이야. 우쭐해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딴 데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보다 다 몇 배씩 다 힘센 나라들만 바로 우리 옆에 있다. 하필이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한중간에 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전부 한국을 패권 국가로 생각하고 와서 정말 설날에 와서 조공 드리고 문안 인사하고 아마 우리한테 제발 잘 좀 봐주십시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주변 국가들이 1, 2, 3, 4등, 1, 2, 3, 5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세계 13등인데. 그런 처지를 망각을 하고 우리가 세계 13등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다는 큰 코 다친다 그죠. 왜냐하면 주변 옆에 나라 우리보다 몇 배 센데 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일본 우습게 보시잖아요. 저도 일본을 우습게 심정적으로 우습게 보는데 독도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났다. 우리 질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말. 거기 뭐 자위대라 그래서 23만 명밖에 군대가 없고 군대 수는 많지만 이지스함이 우리보다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붙으면 우리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국제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 목표는 우리의 이념으로서의 목표는 높이 가지되 현실을 무시하고 했다가 큰 코 다친다. 그래서 그 지정학적인 여건이란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이 무엇인지, 우리의 국력이라든지, 우리의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나 뭐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그것을 국가 목표를 최대한도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방법입니다. 어떻게, 육하원칙 있잖아요. 육하원칙에서 어떻게를 얘기하는 게 전략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가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북한하고의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요거 이제 제가 좀 시간을 오래 잡을 때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한 30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고대 문명에서의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사담 후세인이 다스린 거 바그다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거기 그다음에 나일강 4대 고대 문명이 있었죠. 그다음에 서양사를 중심으로 볼 때 그리스, 로마가 갈라지고 나서 천년 있다가 다시 르네상스가 로마 북부에서 피렌체에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서유럽이 이제 세계를 주름잡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가 나폴레옹까지 돌아가면서 잡고 그 다음에 한 300년 동안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데 그게 언제냐면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나고 영국이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다.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틀랜틱 차트라고 하는 대서양 원장을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만났는데 거기서 패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패권 시대예요. 미국도 보면 동부의 13개 주에서 서부로 막 텍사스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루이지아나를 나폴레옹한테 거의 거헐값에 사고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알래스카 하와이, 알래스카는 러시아에서 거의 공짜로 그냥 사는데 아마 100만 분의 1 가격으로 샀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가 그 땅 그 필요 없는 땅으로 그냥 헐값에 넘겼는데 지금 100만 배 올랐을 겁니다 아마. 그 알래스카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어서 알래스카로 이민 가면요 이민을 잘 안 받아도 이민만 가면 매년 300만 원인가 이상을 국가에서 주정부에서 나눠준대요. 워낙 돈이 많아서 알래스카. 그렇고요. 그래서 하와이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오나 이렇게 제가 일본 사람들이 1980년대 초반에 막 설쳐대다가 결국은 미국한테 한 대 줘맞고 30년 동안 지금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1986년에 프라자 합의라는 거에서 환율 문제로 섣불리 이걸 모르고 역시 21세기는 이게 지식의 시대잖아요. 환율의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환율 가지고 미국 애들이 장난하는데 G7에서 일본 돈을 가치를 높이 하는데 섣불리 승낙했다가 30년 동안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방법을 또 중국에다 쓰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일본 애들 하는 걸 보니까 절대로 미국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인류 문명이 서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국에서부터 저 미국으로 해서 지금 결국은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다. 결국은 온다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 상승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41배. 그 다음에 우리가 체제적으로 민주주의라는 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세계 12위로 경제력, 외교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 반면에 북한은 제일 없는 게 5개가 없다고 보는데 첫째, 먹을 게 없어. 식량난. 둘째,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일찍 자야 되고 한밤중에 공부도 못하고 공장의 기계도 제대로 돌릴 만한 충분한 전기가 없어서 공장의 기계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난으로 자동차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은 많이 매장돼 있지만 캐내질 못해서 원재료가 없어. 석유 같은 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외화가 없으니까 사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북한의 경쟁 거의 망할 지경에 처했다. 우리랑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주의로 볼 때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 세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차우체스코가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같이 하다가 처형당해서 죽어버렸고요. 쿠바 카스트로 형제가 있지만 그거는 동생도 혁명 동지였기 때문에 그 세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사회주의에서 세습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막스 이론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왜 우리는 세습을 하지? 공산주의 이론에 세습이 어디 있어? 이게 모순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심각한 모순이 있는 체제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시대정신. 2차 대전 이후에 분단국가 다 통일됐습니다. 월남, 베트남 통일됐죠. 예멘도 통일됐죠. 독일도 통일됐죠. 지금 안 된 데가 대만하고 중국, 남북한 이거밖에 없는데 그나마 대만하고 중국은 교육도 자유롭게 하고 왕래도 자유롭게 정치 체제만 지금 다른 겁니다. 궁극적으로 대만은 시간 문제라고 좀 봐요. 결국 통일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분단 비용이 거의 없어요. 분단 비용 서로 싸우질 않으니까 서로 무역하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 체제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린 뭡니까? 갈라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뭐 좀 전멸시킨다고 한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베를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아베가 한때 우리한테 얘기해 한국 사람들 정말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웃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베가 아무리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본다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력 격차가 지금 4대 1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4대 1인데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있고 일본의 영토에 반도 안 되고 통일이 돼도 반도 안 되고 인구도 통일이 돼도 반도 안 되는데 서로 갈라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일본을 우습게 보니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진짜 가당치도 않다 한국. 그런 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감정적으로는 아베를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맞붙었다가 우리가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게 트럼프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지금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뭐 선제 공격한다 그러면 전쟁에 끌려갈지도 모르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단순하거든요. 중간 선거에 승리만 하게 해주면 우리가 해달라는 데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만 다루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요번에 정말 그 트럼프가 잘하면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 해결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김정은도 도대체가 과거의 미국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이거 진짜로 공격할 수 있을 놈으로 보이거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베이징 갔다가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김여정이나 김영남일지도 모르지만 김정은이도 굉장히 고민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바마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생각하는 세계관이라든지 그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대단히 존경하지만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완전 꽝이었습니다. 북핵 문제 오바마 때 제일 심하게 했잖아요. 핵실험을 몇 번, 4번, 5번 하고 그냥 내팽겨쳐도 온 거예요, 북한을. 근데 그때 한국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게 대북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북 정책이라고 뭐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에 가보시면 회의실에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이렇게 써 있어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라고 써 있고 이명박 딱 써 있거든요. 그래놓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완전히 모순되는 서로 정반대되는 정책을 실제로는 하면서 말로는 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했잖아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신뢰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지키기 쉬운 걸 서로 약속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서로 지키면서 넌 믿을만 하구나. 또 약속하고 또 하나 쉬운 걸 지키고. 아니 대화 자체를 안 해. 대화 자체를. 합의 자체를 안 해. 더군다나 그전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 2번 해가지고 합의를 해놓은 것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면 김정은이가 완전히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 신적인 존재가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하고 서명을 했어요. 이거는 북한의 헌법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서명한 문서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나름대로 김정은이 서명했으니까 지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그럼 북한이 우리를 믿겠습니까? 그래놓고 신뢰 프로세스를.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신뢰를 만들려면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거를 지키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라. 그래야 신뢰가 생기지 말로만 신뢰 프로세스하고 신뢰를 만들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사실상.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책, 자기가 모토로 세운 것 자체를 모순되게 대북 정책을 했으니 얼마나 정책이 비합리적이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이 냉전 시대에는요, 남북한 간에 정말 박정희 때도 이제 남북대화하고 뭐 그랬지만 설사 남북대화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냉전 시대에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소련, 일본과 미국이 통일하도록 그게 내버려두지를 않았을 겁니다. 예. 국제 구도가 남북한이 합의가 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명분면에서 보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전쟁을 도대체 몇 번을 일으켰어요. 비스마르크 때 통일한다고 3번 일으켰죠. 비스마르크가 1860년대에 3번 일으켰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5번의 전쟁을 일으켰고 그 중에 2번은 세계대전을 2번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점령해가지고 나라를 쪼개놨잖아요. 그랬는데도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남북한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분단이 됐대?
군단이 우리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냥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해방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일본이 가미카제로 이 이오지마 전투라는 걸 이제 1945년 봄에 합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 하는데 완전히 일본군이 자기 목숨을 다 버리면서 이 자기 자살 특공대를 해가지고 그냥 이오지마란 조그만 섬 하나 점령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군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점령하는데 3,000명인가 죽었어요, 미군이. 그 왜 그랬냐? 일본인들의 정신 자세가 일본 본토에 미국이 상륙 하지 못하도록 이런 섬 하나 점령하는데도 3,000명이나 죽는데 일본 본토에 들어오면 몇만 명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가미까지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여기 오키나와에서 3,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러면은 일본 본토를 공격해야 빨리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벌써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핵폭탄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쓰자. 핵폭탄을 투하하는데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핵폭탄을 누가 투하하려고 그래봐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난리가 나죠. 그 당시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핵폭탄 투여하는데 미국 내에서 아무도 반대가 없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45년에. 트루만이 1945년 3월인가요? 그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됐는데 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핵폭탄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핵폭탄을 우리가 만들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루즈벨트가 이게 자꾸 북한 얘기를 했는데 루즈벨트가 자기가 나오면 무조건 되는데 자꾸 부통령이 간섭하고 뭐 자꾸 설쳐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 트루만을 런닝메이트를 해서 누구랑 또 런닝메이트도 이기니까 촌뜨기를 데려다가 부통령 허수아비로 해놓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트루만은 시골 판사였거든요. 미주리제.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지조차를 몰랐다는 거예요. 야, 저도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카사키 이렇게 떨어지니까 소련하고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불가침 조약을 소련이 깨고 1945년 8월 9일 날 바로 나카사키 떨어지는 날 낮은 온기로부터 소련군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중령 둘이 거의 한반도 지도 놓고 선을 딱 그어가지고 38선 해서 그 38선 제안을 트루만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합시다. 이게 뭐냐면 38선 이북의 일본군 무장해제는 소련군이 하고 38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이 한다. 근데 그걸로 이제 분단이 된 거거든요. 스탈린하고 이제 트루만하고 합의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국 때문에 이게 분단이 됐다. 미국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런 제안을 미국 국방부에서 안 했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 막스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8월 23일에 벌써 휴전선까지 나와. 소련군이. 만약에 38선 제안 안 했으면 부산까지 아마 미군이 한반도 오기 전에 부산까지 점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게 언제냐면 1945년 9월 7일인가 9월 며칠 날. 그러니까 그나마 미 국방부에서 그 38선 제안을 해서 이게 그나마 분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반쪽이나마 챙겨준 게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그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데 지금은 뭐예요? 시진핑 주석 서울에 와가지고 남북한 간에 평화적으로 통일만 한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게 과거에는 무슨 누구 멋대로 통일을 해.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아무도 노골적으로 통일을 반대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 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북한이 폐쇄체제로 정권을 근근득시 유지할 때 세계화의 정보화로 핸드폰이 북한에 지금 350만 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 정권도 뭐 외국하고 전화는 못하게 막고 있지만 이게 더 기술이 개발되면 핸드폰은 뭐 다 외국하고 그냥 뻥뻥 터지게 되면 북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았다. 저는
그러니까 평화만 잘 지키면 통일로 가는 것은 머지않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핵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핵 실전 능력을 임박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사일은 부산까지 날아가는 게 거의 1000개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폭탄도 있고 실어 나를 미사일도 1000개나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북한이 우라늄 광산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진짜 트럼프처럼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지금 만약에 베이징을 갔다 그러면 자기의 지금 협상력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아베도 지금 북일 정상회담 하려고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김정은이 국제적 고립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재 압박에서도 지금 상당히 풀려날 가능성이 지금 크죠.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면 이모저모로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양보를 할까요?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안 하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난 재선한다. 그거 외에는 딴 생각 없어요, 그 사람은.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무슨 러시아 스캔들 그걸로 이제 수사받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빨리 풀려나고 중간선거 이겨가지고 2년 뒤에 재선한다. 그거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김정은한테 아무리 찍어 눌러도 존 볼튼을 뭐 기용하고 뭐 마이크 폼페오를 해도 김정은이가 아니 뭐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러면 서울에다가 핵폭탄 쏘겠다. 그래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제일 가능성이 큰 거는 이제까지 개발한 북한의 핵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추가 생산하지 말고 수출하지 마라. 미국으로 봐서는 북한이 핵무기 20개 갖고 있어도 큰 문제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미사일,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만 없으면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은 개발 중단해라. 그 다음에 핵물질 추가 생산하지 말고 기술이나 핵무기를 알카이다나 IS한테 수출하지 마라. 미국이 볼 때는 북한이 20개 갖는 거는 그렇게 뭐 위협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이 까불면 그냥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테러리스트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빈라덴은 죽었지만 뭐 테러리스트가 와서 미국의 워싱턴에서 핵폭탄을 터뜨렸다. 어디다 미국은 보복하죠?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적이 어디 있는지를. 무서운 거죠. 테러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미국의 적은 테러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테러리스트들한테 핵을 넘긴다. 이건 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말려도 북한 공습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아무리 초강대국이지만 모든 욕심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막는 대신에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합의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북한은 사이좋게 지내고 근데 북한은 핵무기 20개가 있죠. 미사일 부산까지 날아가는 거 1000개.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에 계속 시달려야 되고 미국하고 북한은 서로 사이좋게 그냥 지내고. 그럼 뭐예요? 우리만 망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막아야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실험한다거나 뭐 이때 이거는 지금은 가능성이 이렇게 별로 크진 않지만 만약에 5월달에 협상이 결렬되고 그러면은 다시 핵실험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르노빌처럼 북한이 핵무기는 잘 만들어도 원자력 안전관리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 같은 게 뻥 터지거나 하면 이 서울까지도 이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원자로에 가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해줘야 될 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위기 상황도 지금 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 상황을 쭉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 9일날 당선이 됐고, 근데 막 미사일을 막 쏩니다. 화성 12형, 북극성 2형 막 쏘고 6월 30일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제부터 운전자론이 나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쏴. 7월 달에 또 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해서 평화 공존하자. 남북한 간에. 그다음에 계속 쏘고 안보리 제재하고 근데 맥메스터가 예방 전쟁을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꼭 이번 기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예방 공격이 있고 선제 공격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예요. 예방 공격은 뭐냐면 상대 가상적국이 그냥 군사력을 그 군사력을 그냥 강화하는 데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무기 만드는 거 보니까 그 무기로 언젠가 나를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젠가 있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불법인데 맥메스터가 예방전쟁을 넣어요. 지금 이제 잘렸지만. 그럼 선제 공격은 뭐냐? 선제 공격은 상대방이 뭐 무기 생산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공격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격 임박과 공격할 거라는 확실한 증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선제 공격인데 선제 공격은 인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완전히 100%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죠. 내가 선제 공격 안 했으면 내가 당했다라는 거를 이른바 정당방위 비슷하게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선제 공격인데 맥메스터가 예방 전쟁을 언급하니까 여러분 북한이 뭐 핵무기 20개 갖고 있죠. 미국은 5,000개거든요. 5,000개에다 각종 뭐 전폭기에다가 핵잠수함에다가 그 다음에 뭐 장거리 미사일에다가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핵무기 능력으로 보면 20개 대 5,000개니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250배. 250배잖아요. 그런 나라가 예방전쟁을 하겠다고 언급을 하니까 북한이 팍 쫄았죠. 거기다가 3일 있다가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북한이 자꾸 까불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게 뭐 마치 그 핵전쟁 하겠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가 그래? 우리한테 뭘 한다고? 그러면 너네 해외 영토 중에 괌이라고 있잖아. 거기에 내가 동서남북으로 그 괌의 영해 바로 밖에다가 동서남북 4발을 쏴가지고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괌을 맞추려는 게 아니야. 괌의 동서남북 영해 밖에 공해 지역에 4발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도 방송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만약에 김정은이 괌에 대해서 진짜로 포사격을 한다, 미사일을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의 선제 공격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미국의 해외 영토지만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승인은 받을 필요도 없이 정당방위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엔 헌장에서 인정되는 자위권 차원의 자위권 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승인 없이는 전쟁 안 된다? 그건 우리의 뜻일 뿐이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진짜 공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시에는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9월 달에 가니까 북한이 수도 폭탄급 작년 9월 3일날 이게 폭탄을 터뜨렸는데 이때 폭탄이 수소 폭탄급인데 이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에 최소 10배에서 50배. 그 당시에 뭐 17만 명인가 뭐 하여튼 10몇만 명씩 막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10배에서 50배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뭐냐면 서울 용산기지 상공 100m에서 저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최소한 서울 시민 약 200만 명 가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용산기지 상공 100m에서 이게 터지니까 시청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발만 터져도. 그러니까 북한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증대됐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남북한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쏘지는 않겠죠. 처음에 뭘 하냐? 장사정포로 쏘는데 장사정포는 뭐예요? 장거리 대포인데 우리가 그들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뭐
그 위치를 파악해 가서 계속 이제 뭐 쏘겠지만은 첫 1시간에 예상 도착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 수가 10,000발입니다. 1시간에. 1시간에 10,000발의 포탄이 나와요, 서울에. 그러니까 한 10발만 서울로 날라와도 전부 혼비백산일 텐데 10,000발이 날라온 10,000발까지는 안 날라오겠죠.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알아가지고서 많이 선제 공격하면은 한 뭐 그렇지만 1시간에 한 3,000발은 최소한 날라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 1시간에 2,000발, 그 다음 1시간에 1,000발, 그 다음에 500발, 그리고 다 합쳐서 5,000발은 날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포탄 하나하나 맞은다고 뭐 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건 가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Totally destroy 했는데 이날 밤에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서행 그 다음 날 국무위원장 성명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공화국 절멸을 외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일찌감치 미국의 지도자들의 행태를 봐왔는데 이것들이 남의 나라의 내정 간섭은 물론이고 우리 정권을 맨날 붕괴시키겠다고 잠꼬대처럼 맨날 외쳐대는데 정말 가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과거 지도자들은 그랬는데 트럼프에 이르러서는 트럼프는 아예 정권뿐 아니라 북한 전체를 그냥 파괴해버리겠다. 그 얘기는 우리 2,400만 인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 공화국의 명예와 내 이름을 걸고 이 늑다리를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성명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섬뜩합니다. 섬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트럼프한테 상당히 유감인 게 뭐냐면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부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북한 주민까지 다 죽이겠다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고 김정은에게 통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 내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나는 미국하고 싸우겠다. 와 그럼 이 북한 인민들이 와 우리 지도자 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도대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김정은의 통치를 오히려 정당화를 시켜주는 바보 같은 이런 망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로 뭐 NLL 이북에 뭐 비연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넘어오면 우리 요격한다. 이러다가 이제 틸러슨이 뭐 대화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꼬마 로켓맨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무장관 핀잔 주더니 결국은 지금 잘라버렸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11월 거꾸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조셉 윤이라고 육자회담 대표, 한국계 미국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해보려고 북한이 만약 60일 이상 도발을 안 한다면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도발을 하니까 60일 동안만 도발을 안 하면 대화하자는 신호로 알고 대화를 시도해보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60일 이상을 아무 도발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막 70일이 다 돼가. 70일이 다 되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동북아를 쫙 왔다 갔다 하면서 1차 수금을 하러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가죠.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아베 세워놓고서는 이 친구가 우리 미국 무기, 우수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기로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내가 무기 일본에 많이 팔았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내가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김정은 협박하지 않고 조신하게 연설해 줄 테니까 뭐 좀 무기도 좀 사고 그 다음에 한미 FTA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국회에 가서 그냥 험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한미 FTA 그래 개정 협상하자. 그 무기도 내가 살게.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기만 산 게 아니라 무기를 사서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실력을 갖추면서 전작권을 빨리 찾아오겠다라는 작정으로 우리가 또 무기를 또 사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아주 점잖게 연설하고 완전히 선물하듯이 점잖게 연설하고 갔잖아요. 중국에 가서는
300조어치 물건 팔아먹고 또 나 봐라. 내가 저 미국 물건을 300조 원어치나 팔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시진핑한테 너 저 북한을 안 말리면 너 세컨더리 보이콧 할지 몰라.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부랴부랴 숭타오 대연락부장을 평양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니까 벌써 북한이 도발하는 지가 75일째 막 지나가는데 그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합니다. 트럼프가 테러 지원국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니까 김정은이가 야이씨 저 무슨 저 60일 도발 안 하면 대화하겠다는 놈들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야 한방 갈겨. 그래가지고 11월 29일 날 자 봐 미국 전역을 가격할 수 있어. 내가 화성 15형을 딱 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 중요한 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도발 안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다 봤고 저도 이제 당시에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드디어 올림픽 참가하겠다. 대표단도 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대화합시다.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합시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자. 한 달. 연기하니까 김정은이가 막 협력적으로 막 나온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이런 게 재밌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김여정 자기가 나는 지금 한국하고 진짜로 화해하고 싶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하면서 가장 진정한 의사를 보이기 위해서 누굴 보내야 돼? 아마 이설주하고 자기 딸을 보냈으면 더 진정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봐야 이설주가 뭐 협상을 못하니까 자기 여동생을 형식상 국가원수랑 같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이 북한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 한 명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그럼 김여정일 보내봐라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김여정일 우리가 그냥 자기가 보내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질로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김여정이 대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북한을 때려 부시겠다라고 하는 트럼프가 자기 부통령을 보내면서 한국에 올림픽 개막식에 부통령을 보내면서 사실은 김여정과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만나기로 하고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1월 중순경에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의 통전부하고 그다음 미국의 CIA하고 이 리비아도 그렇게 해결됐거든요. 리비아도 2003년에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데 리비아 정보부하고 영국의 제임스 본드 있는 MI6하고 CIA하고 1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회담을 했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 가다피 아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다피 아들이 중재를 했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회담에서 이게 대량 살상 무기 포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정상회담이 되는 과정에 한국의 국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그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첩보 요원을 그 전보다 3배로 늘렸어요. 3배로. 왜냐하면 단순히 북한이 핵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날라오는 미사일까지 개발하니까 이제 핵 문제가 강 건너 불이 아닌 거죠.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도 중국이나 소련의 러시아의 핵이 아니라 북한의 핵에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살상당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정보요원을 3배로 늘렸는데 거기에 장이 누구냐면 앤드류 김이라고 하는 사람. 앤드류 김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오촌 조카입니다. 조카해가지고 그때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응원단이 내려왔잖아요. 응원단이 내려올 때 인제 스피디돔에 있었는데 그때 정체불명의 다 아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맹경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맹경일이 누구냐면 우리 천용해 차관인가? 우리 천차관 통일부 천차관하고 같이 회담한 게 전정수라는 사람인데 조평동 부위원장인가 통전부 부부장인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김영철이 제일 높고 그 밑에 부부장으로 전정수가 있는데 전정수하고 사이에 맹경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제 스피디덤에 19일 동안 있었습니다. 19일 동안. 그래서 우리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도 다 가서 거의 매일 만났고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인 앤드류 김도 여러 차례 맹경이라고 만났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됐겠습니까? 5만 가지 얘기가 다 된 거죠. 다 거기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여정한테 김정일의 친서를 들려가지고 보내고 우리 대통령이 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국제 정치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국정원에서 CIA에다 계속 정보를 주고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1월 20일경에 김여정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CIA에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김여정이 온다는데 이쯤에서 미국도 북한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선제 공격하면 수백만이 죽을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도살자란 얘기가 들을지도 모르는데 전쟁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고 김여정이 온다니까 한번 부통령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더니 백악관에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모여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부통령을 보내가지고 김여정을 만나면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 피라미 같은 북한한테 그 양보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비어 아버지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천안함도 가보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 만나가지고 북한은 감옥 국가다. 북한의 인권 탄압 규탄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리세션을 하는데 이제 뭐 IOC 위원장도 오고 유엔 사무총장도 오고 뭐 다 왔잖아요. 독일 대통령도 오고 아베도 오고 뭐 다 왔는데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펜스가. 그래가지고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도 국가 원수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연설을 하고 했더니 저 밖에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여기 유엔 사무총장도 오고 했으니까 가서 인사나 좀 하라고 독일 대통령도 왔으니까 인사나 하라고 반 끌다시피 해서 끌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김영남이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악사하다 쏙 돌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이 무슨 죄가 뭐 죄졌어요 미국이.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가 아니 초강대국의 부통령이 핵무기를 5,000개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1994년에 그 클린턴이 뭐라 그랬냐 북한 핵 포기 안 하면 지도에서 와이프아웃 지워버리겠다. 지우개로 지도에서 그냥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나라가 뭐가 무서워서 거기서 쳐다보지도 않고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이 생각을 못한 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미국에서도 비난이 막 쇄도하니까 이거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은 전부 김여정만 쫓아다니지 마이크 펜스는 어딘지 알지도 못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트럼프도 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잘못하면 남북 관계는 저렇게 막 좋아지는데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뭐지? 그래가지고 요번에 대충 뭐가 교섭이 들어오면 요번엔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던 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신 게 뭐냐면 김여정을 만나고 김영남과 같이 만나고 나서 했는데 이 마이크 펜스는 그러고 토라져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미국 그 경기하는 데 가지고 경기장에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펜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찾아가가지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아유 부통령 외로우셨죠? 내가 달래주러 왔습니다. 김여정 만났더니 걔 의외로 아주 나쁜 애는 아니띠다. 걔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가 좀 대화를 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내가 완화해주거나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북한하고 한 얘기는 다 미국한테 해주겠다. 한미동맹이 난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펜스가 이제 슥 풀려가지고 돌아갈 때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그렇게 원한다면 대화할 용의도 있다. 그러고 갔습니다. 펜스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이제 성공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저도 사드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 재개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핵 문제가 진전이 있어야
고려해보겠다. 아니, 도대체 진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하시나. 근데 많이 실망도 했어요. 그리고 핵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래가지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이게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게 한미동맹을 그만큼 튼튼하게 갖고 놓고 신뢰를 쌓아놓으니까 사드 배치하고 뭐 개성공단 문제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믿은 거죠. 또 그 폼페오를 통해 가지고 정보 계통으로 이게 이 교류를 신뢰를 쌓아놓으니까 트럼프도 겉보기와 달리 우리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 대화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꼭 뭐 헛소리 하지만 사실 전화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튼튼하니까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군사훈련하고 뭐 원점 사격 훈련하고 막 하니까 김정은이도 오해를 하지 않고 내가 도발하면 남한도 꽤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남한하고 잘 지내려면 도발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재도 가하고 그 대신에 평화협력하겠다고 하면 일관되게 그 기조를 계속 대화하겠다고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마침내 설복당해서 저렇게 나온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제 성공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정책 부분. 오늘 굉장히 진도가 양호하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 반 막 지나가는데 오늘 상당히 시간 조절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거 일본은 뭐 대북 억지태세 완비 이건 뭐 상식적인 거고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땐 북한이 후회하도록 실력을 과시해서 남한을 공격해봤자 남한 손해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천안함 침이나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본때를 보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도발하면 가만 안 둔다 말로만 맨날 그러다가 놓고 귀순해가지고 이 철책을 몇 개를 넘어와가지고 내무반까지 왔는데 저 귀순했어요. 귀순한데 아무도 안 나와봐요. 여기 좀 나와보세요. 나 귀순했어요. 철책을 몇 개를 철조망을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보는 국가안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막 다 흐트러지고 천안함 연평도 이게 막 그때 막 터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북한을 자극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를테면 확성기 방송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그 효과도 없고 해봐야 평상시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때는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전단 살포도 저는 별 소용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이나 남북 경협을 해가지고 너네가 우리랑 확실하게 교류협력하면 너네가 이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아주 보수적인 분하고 이제 막 토론하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말이야 우리가 40배나 잘 사는데 우리가 사장님으로서 개성공단 기업 경영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근로자들 수백 명 막 고용해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해코지를 하냐. 북한이 우리 국민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제 그 상대방이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수십 배 앞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남북 간에 접촉하고 뭐 하는 걸 전부 군사안보 부분에서 서로 강경 대치하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주눅 들 이유가 없죠. 왜 주눅이 안 드냐면요. 사실 핵과 미사일을 빼놓고 재래식 무기로 보면은 우리가 저는 더 우세하다고 봐요. 더 우세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북한이 유리한 게 있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경기도 여기 2천만 명이 살죠. 2천만 명에다가 모든 대한민국의 국부가 다 여기 다 있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장사정보 쏴도 그 소중한 우리의 국부 그 다음에 인명이 막 살상되잖아요. 북한은 어디 있어요? 평양 꽤 멀리 있죠. 멀리 있고 김정은이는 평양 시민 죽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자기만 묘양산 지하로 자기 딸하고 리설주하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건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고 인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우리에게의 평화의 가치는 김정은의 평화의 가치 몇 배, 5배, 10배 소중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노력도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북한은 평화가 깨지면 깨지는 대로 봐라. 이 남조선하고 맨날 대립하니까 내가 독재해도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좀 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한 명이라도 살상되면은 우린 가슴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평화가 더 소중한데 그런 생각들을 별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가 소중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대책으로 이게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북한이 그래서 핵무기를 20개를 가졌다. 미사일이 1000개다. 더군다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150대에서 200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뭐냐면 미사일을 이렇게 싣고 고정된 한 군데서 이렇게 맨날 쏘면은 거기만 폭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트럭 같은 데 실어가지고 붕 차 몰고 가지고 아무 데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그러는 건데 150대에서 200대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인공위성이 뭐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자체도 북한 내려다보는 게 없지만 그 미국이 아무리 보고 있다고 하지만 150대가 이쪽 저쪽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미사일 하나 싣고 미사일이 1000개니까 싣고 가다가 아무데나 뿔뿔이 막 쏘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선제 공격? 꿈이죠, 꿈. 대북 선제 타격이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저는 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싣고 가다가 동해 쪽으로 훈련하러 가는 건지 우리를 쏘러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죠. 쏜 다음에 날아오는 봐야 우리 쪽으로 날아오네. 그때는 벌써 미사일 떴잖아요. 뜨고 나서 5분 내에 다 떨어져요. 5분 내에 비상도 못 걸 겁니다. 비상 걸기도 바쁜 시간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하려면 누가 결정을 하냐? 선제 공격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해야 대령 이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보고를 해? 언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요? 선제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사이에 다 떨어지는데. 따라서 일선에 대령 이하의 사람이 남북한 간의 전쟁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선제 공격이 뭐예요? 북한 땅에다가 우리가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훈련하러 가는 건데도 우리가 먼저 전쟁을 도발하는 범죄자, 전쟁 범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북한한테는 남한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유권으로. 우리가 먼저 쐈으니까. 그거를 어느 누가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까? 5분 내에. 따라서 선제 공격 참 정말 쉬울 것 같죠. 제가 국방부에 가서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아직도 이게 킬체인이라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여기에다 의존하고 있다면 큰일 난다. 자, 처음부터 보면 한국의 핵 개발.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는 거 다 들으셨죠? 1969년에 닉슨이 괌 독트린 해가지고 아시아인의 안 보이는 아시아인이야.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철수하잖아요. 철수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니까 야, 이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데 6.25 전쟁 때도 이기지를 못했죠, 북한을. 그런데도 월남에서 북베트남한테 깨지고 있잖아요. 야, 미국 믿고 있다 큰일 나겠다. 더군다나 괌 독트린 발표하고 2만 명을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철수시켰어요.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미국 믿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 야, 핵과 미사일 개발해. 지시를 했어요. 1971년 겨울인가요?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로도 만들고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재처리도 하고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미국이 그걸 낌새를 알아차리고 너 그거 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너 일체 원조 안 해준다. 온갖 압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박정희가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너네 쌀도 안 준다. 뭐 오만 가지로 이제 압박을 막 가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포기했죠. 핵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캐나다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 원자로하고 재처리 시설 이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캐나다하고 프랑스 정부하고 접촉해가지고 너 한국에다가 그거 팔면 너 나한테 재미없어. 캐나다하고 프랑스도 압박을 하고 우리 정부에도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 핵 개발 안 해도 내가 핵이 5,000개인데 너 지켜줄게. 1970년대에 대한민국의 전술 핵무기가 900개가 있었습니다. 900개. 900개가 배치됐어요. 이게 언제 배치되냐? 6.25 전쟁 끝나고 1950년대 중반에 벌써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는 약 900개가 배치돼 있었다. 이 양반이 자꾸 옛날에 통일부 차관했던 분이 자꾸 지금 아까부터 전화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을 왜 개발했을까? 여러분들 6.25 전쟁 때 다 아시죠? 메가더 원수가 이 거의 이제 그 평안북도 한계국도 조금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중국군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때 얘기한 거 폭격은 핵무기로 폭격하는 겁니다. 핵으로 만주를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핵으로 갈겨 죽이는커녕 메가더를 해임시켜버렸죠. 해임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은요 2차 대전 해가지고 전쟁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근데 또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전쟁을 왜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메가더는 전쟁을 또 확전하려고 그러니까 에이 이 자식이 거기다가 또 메가더 원수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니까 아예 그냥 잘라버렸어요.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미 6.25가 끝나고 나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걸 북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1950년대 중반에 핵무기를 실제로 남한에 배치를 하니까 900기까지 배치를 하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 안 하면 바보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왜 포기했습니까? 미국의 압박 때문에. 미국이. 그 참 웃기는 거죠.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중국이나 소련이 핵을 개발 못하게 되는데 우리의 우방인 동맹국인 미국이 압박을 해가지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생각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중국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중국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동맹이지 중국한테 이렇게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이 북한한테 핵 포기해. 무슨 개소리야 그러지.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은이는 시진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마 만약에 지금 관계 김정은이라면 시진핑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시주석 당신 말이요. 우리가 중국이 1964년에 핵을 개발했을 때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박수를 그냥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박수를 쳐주고 정말 잘했다라고 그랬는데 정작 내가 핵을 개발하니까 당신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뭐요? 같은 사회주의 동포끼리 유엔에서 그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나를 제재하는데 당신이 그걸 거기 찬성하고 말이야. 반성해. 그랬을 거예요. 진짜. 이게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이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핵 개발 중국 놈들 저 북한한테 그 압박도 못 가하고 정말 성의 없고 막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만나면 거꾸로 중국이 수세에 몰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거는 이게 숨길 수 없는 게 중국이 당시에 1960년대 초반에 핵을 개발하니까 소련에서 핵 과학자들, 중국에 파견한 핵 과학자들 싹 철수시키고 중국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했죠. 소련은 방해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잘했다. 중국이 핵을 개발했다.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북한 애들은. 그런데다 대고 우리가 중국한테 왜 북한한테 압박을 안 가냐 해봐야 뭐합니까? 거꾸로 북한한테 훈계를 듣는 그런 판인데 그래서 한국의 핵을 개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에 지금 핵을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죠. 한미동맹을 신주보따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핵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핵을 개발하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그래도 개발하려면 개발을 주장해라.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한미동맹이 왜 깨져?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전 분명히 그분들한테 말해요. 한미동맹이 깨집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특정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미국이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일본도 개발해. 주일미군 우리가 핵을 가졌는데 주한미군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핵무기, 절대무기가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해야죠. 일본도 개발하죠. 주일미군 철수해야죠. 아시아에서 미국은 교두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당하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은 한미동맹 깨지는 걸 유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개발하면 안보리 제재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민주주의 국가니까 봐준다? 천만의 말씀. 우리도 제재받. 그러면 우리가 무역하고 먹고 사는데 제재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두 번째, 미사일 방어, 사드. 사드는요, 5분 내에 도착하고, 사드, 이게 마취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뭐 48기 갖다 놨는데 48기로 만약 쏘면은 한 5발은 맞힐지 모르지만 명중률이 전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비상조차 제대로 걸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나 남북한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사드 같은 걸 왜 개발하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쏘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정도 걸리니까 처음에 뭐 사실은 항공기에서도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 있는 이지스함 이런 데서 쏘고, 그 다음에 이 사드 레이더망 이거에서 이제 정보를 보내주면 미국에서 다 집약해가지고 어떤 궤도로 이렇게 날라오는구나. 40분을 보고 있으니까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가지고 태평양에서도 쏘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 들어오면 또 그 지대공 미사일 사드 말고 더 고고도로 가는 거 그거로도 쏘고, 그것도 안 되면 사드로 쏘고, 그것도 안 되면 패트리어트로 쏘고. 그러니까 한 5, 6번, 7번 막 쏘니까 맞출 확률이 꽤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는 5분 내에 모든 게 다 어떻게 해? 거기다 의존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저 남북 대화되고 뭐 이게 북미 정상회담 되니까 꿈 같은 얘기지만, 만약에 깨지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실패를 하면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 조건부란 게 뭐냐? 지금부터 1년을 딱 정해가지고 1년 동안 핵 포기를 해서 열심히 회담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북한하고 핵 포기 회담하자. 내가 지금 전술핵을 미국한테 배치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1년 동안은 내가 배치 안 할게. 대신에 1년 동안 열심히 회담을 해서 너가 포기하면 배치 안 한다. 그러나 1년 뒤에도 너 핵을 포기 안 하면 그때 배치한다. 그리고 배치한 뒤에도 계속해서 협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핵을 20개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한 40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40개 갖다 놓고 그럼 우리도 억지력이 생겨요. 북한보다 오히려 더 세. 그러니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목숨 걸고 개발한 핵을 우리는 말 한마디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미국이 관리비 같은 건 좀 대달라고 조금 돈 좀 주면 되죠. 관리비 좀 하라고. 방위비 분담금 좀 올려주면. 그럼 우리 바로 억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해. 그래서 어차피 남한도 억지력이 있는데 나 핵 그냥 포기할래. 그러면 포기할래? 그러면 주한미군에 있는 핵도 철수시킬게.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로서는 필요하다. 아니면은 미국 전략자산, 핵 잠수함 같은 게 순환적으로 한 대는 항상 한반도에 정박해서 언제라도 북한이 쏘면 바로 북한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핵안보 조약이 뭐냐? 여러분들 한미동맹 조약을 끔찍하게 이제 믿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미동맹 조약이 매우 취약합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북한이 핵무기로 쐈는데 미군이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럼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 주거나 할 의무가 없어요. 한미동맹조약에 보면요, 최약국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상대방 국가는 타 체결 당사국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도와줄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이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심하고 사냐? 동두천이나 이 파주나 이게 미군들이 있잖아요. 그 미군들이 북한이 남침하면 먼저 죽잖아요. 전방에 있으니까. 죽으면 미국 대통령은 긴급조치로 자기 병사들이 죽으니까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조치로 전쟁을 시작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달인가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방에 미군이 있는 이상은 인계철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동맹조약 자체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게 뭐냐면, 재래식 군사력으로만 공격하면 서로 맞짱 떠도 우리가 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건 놔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때는 미국이 즉흥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을 핵으로 응징해 줄 것을 조약으로 체결해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부는 안 쓰는 용어지만 참수작전,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핵을 안 갖고 있더라도 요는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김정은은 바로 이틀 내에 죽는다. 그것만 확보하고 있으면 공격 못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꼭 핵으로만 공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특공대를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이틀 내에 김정은을 목숨을 우리가 앗아갈 수만 있는 능력만 갖고 있다면 재래식 능력이지만 억지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진보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년에 제가 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저를 굉장히 좀 안 좋아했어요.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태년 씨 같은 사람 제가 이제 민주당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뭐 우리가 국가 안보가 중요하지 북한이 뭐 같은 동포니까 우리한테 안 위협하고 안 쏘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당론이 아닙니다. 우리 당론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저는 이 국가 안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실패할 때는 다시 한번 꺼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게 최고죠. 북한의 핵을 끊어버리면 핵 없는 북한은요. 국민대에 있는 안드레이 누구죠? 란코프 교수,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는 러시아 교수.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핵 없는 북한은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 없는 북한은 세계 150위권대에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제3세계 국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만 어떻게든지 포기시키면 북한은 거의 우리한테 흡수 통일되기 시간 문제인 거죠. 다시 핵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핵 없으면 무너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이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결국은 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처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트럼프 방식으로요. 핵을 포기 안 해? 그럼 너 정권을 붕괴시킬 거야. 이게 확실하게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는 아무 피해도 없으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것만 확보하면 저 포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되잖아요. 붕괴시키려고 그러면 남한을 공격해. 수백만 명이 죽어요. 못하잖아요. 그걸 또 김정은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억지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강제적 해결 방법이 불가능한 거예요. 요는 이게 가능하면은 해볼만 하죠. 가능한. 이를테면 사담 후세인이에요. 사담 후세인.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담 후세인 있잖아요. 사담 후세인. 1991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아버지 부시가 가서 막 사막의 폭풍작전인가 뭐 해가지고 했는데 야 돌아와. 바그다드 점령하지 말고 돌아와. 그 돌아간 이유는 바그다드를 점령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미국의 중동의 숙적은 이라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도 있는데 이란의 견제가 안 돼. 이란이 너무 세져요. 힘이 너무 세지니까 사담 후세인 살려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사담 후세인을 김정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는. 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 그때부터도 대량살상 무기 만든다고 막 떠들었거든요. IAEA 사찰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이라크는. IAEA에 CIA 원도 들어가가지고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궁 다락방까지 다 열어봤어요. 다락방까지 다 뒤져본 거. 보니까 이 새끼들 다 뻥이고 대량살상 무기 없구나. 아는 거예요. 미국이. 제 추정으로는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걸 알고 공격한 거예요. 저는. 대량살상 무기를 진짜 개발하고 있었으면 공격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병신같이 수천 군데 사찰을 받아서 대량살상 무기 개발도 안 하면서 괜히 뻥쳐가지고 허장성세하다가 맞아 죽었다. 바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김정은이 보면요. 이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도 이게 부시 대통령이 공격하려고 계속 찬스를 노리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사담 후세인도 막 탄력 있게 막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융통성을 못 보여가지고 끝까지 부시가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대량살상 무기 사찰을 받아라. 사찰만 받으면 군사행동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받아요. 안 받고 막 인질극 막 벌이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간 겁니다. 쳐들어가서 결국은 한 달도 안 돼서 바그다드다 점령당하고 숨어 살다가 잡혀가지고 처형당했죠. 그래서 이게 바그다드 효과라고 하는 게요. 미국의 네오콘들, 지금 존 볼튼 같은 친구는 바그다드
바그다드의 효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 역시 사담 후세인 공격하니까 해결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오콘들은. 김정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병신같이 사찰을 왜 받냐? 사찰 받으니까 공격하지. 사찰 받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핵을 개발해야지 왜 병신같이 개발도 안 하면서 개발하는 척만 했냐. 개발을 해야 된다. 핵을 버리는 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그다드의 교훈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오콘들은 근데 자기네만 옳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강제적 해결로는 어렵고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처럼 무슨 전략적 인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핵실험 몇 번 했습니까? 그냥 사실상 강경 정책만 강하게 압박만 하고 제재만 가했지 실제로 핵 개발하는 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동결이라도 시켜놨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일정 대가를 지불 의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쟁에서 졌으면 포기하겠지만 전쟁에서 진 게 아니잖아요. 2007년 말에 2005년에 9.19 공동성명 나오고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그 네오콘들이 이제 그 중간선거에서 대패해가지고 부시가 네오콘들을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내고 힐차 간부한테 김기관 만나서 타협해라. 그러니까 2.13 합의가 바로 도출이 돼요. 2.13 합의가 뭐냐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핵을 폐쇄해서 공장에 스위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주요 부품을 불능화를 시키고 하는 걸 90%까지 갔어요. 10%만 하면 주요 부품 다 불능화시키고 핵 폐기로 들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미국이 검증해야 된다. 너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하냐. 가서 봐야 된다. 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검증과 사찰하는 방식을 두고 육자회담에서 했는데 2008년 7월 달에 육자회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 사찰과 검증은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정한다. 또 한 구절은 사찰과 검증은 전원 합의 방식으로 정한다. 전원 합의란 게 뭡니까? 북한도 동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미국이 너 내가 지시하는 엄격한 사찰 그거 안 받으면 난 더 이상 너랑 협상할 안 하겠어. 그렇게 나서니까 북한이 안 할래 말아. 난 내가 못 굴리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까지 육자회담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북핵 문제가 전혀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라 폐쇄시키고 불능화 90%까지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폐기로 막 가는 찰나에 검증 문제를 이를테면 송민순 장관이 당시 이제 육자회담 대표하고 외교부 장관이 됐는데 송민순 장관 제가 가끔 만나면은 땅을 치고 막 정말 애통해요. 왜냐하면 아니 폐기라도 하고 나서 검증 문제를 얘기해야지. 검증 문제를 먼저 들춰가지고 결국은 거기 진입도 못해요. 폐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팽개 쳐가지고 핵을 저렇게 개발하게 만들었다. 바보짓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그럼 뭐냐?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요번에 김정은이 소위 좀 양보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이제까지는 북한 핵에 대해 우리는 이미 핵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핵 보유국이다 이미. 따라서 미국도 핵 보유국 아니냐? 핵 보유국끼리 핵 군축회담을 하자. 내가 20개 있는데 5개는 그냥 폐기할게. 15개만 갖고 있을게. 이런 회담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핵을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 그걸 목표로 회담한다 그러면 나 안 한다. 내가 미쳤어?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내가 핵 폐기 회담을 왜 안 해? 그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뀐 게 뭐냐?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처음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포기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 그 김정일이가 여러 번 얘기한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무기를 가져야 뭐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아, 완전히 포기 못하겠다, 절대로 포기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한번 회담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거기다 이제 김정은이 보너스를 하나 더 얹혀준 게 있죠. 그게 뭐냐? 회담이 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겠다. 실험.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요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실험만 안 하는 거지. 핵을 만들려면은 핵 물질 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든다든지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미사일 연구 계속 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행동으로 양보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없잖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쩌면요. 작년에 미사일 엄청 쏘고 핵실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 나 모라토리엄 한다. 뭐 선심 쓰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흥분하거나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신뢰 조치로서 하나 또 양보적으로 얘기한 게 있죠. 어차피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한미연합훈련 한다면 이해한다.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보너스는 뭐냐면 남한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뢰 조치로 한 게 뭐냐면 남북 간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가설한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만약에 휴전선에서 충돌이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전화 들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좀 바꿔줘. 지금 거기 저 북한군이 우리한테 총격을 가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왜 그랬냐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위기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가 지금 북한이 양보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술단 와서 공연하고 뭐 김여정 오고 뭐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우리 특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반드시 잘 되리란 법이 없는 게 지금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마이크 폼페오. 근데 이 사람은 이중적이에요. 우리 국정원하고 통해 가지고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기 때문에 강경파지만 북미 정상회담 하는 데는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그 코리아 미션 센터 여기서도 앤드류 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계통으로 준비가 정상회담은 준비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존 볼트는 다르죠. 존 볼트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이 뭐랬냐면 국무부 차관을 했는데요. 당시에 국방 차관했던 울포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네오콘으로 아주 둘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울포비츠는 IBRD 총재도 했죠. 그 세계은행 총재까지 시켜줬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 얘기부터 했던 9.11 테러가 나니까 백악관에 부시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를 소집했어요. 그때 이제 쫙 국방장관, 참의장, 국방장관, 무슨 국무장관, CIA 국장 뭐 다 모였어요. 부통령. 그 부시가 딱 한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면은 테러가 났는데 이라크는 언제 공격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라크를 언제 공격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각하 왜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테러는 사담 후세인 말고 누가 테러를 하겠냐고. 얼마나 무식하면. 그래서 각하 테러는 사담 후세인이 한 게 아니고요.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빈라덴 처음 들어봤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빈라덴 그럼 지금 어디 있어? 예, 지금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오마르라고 하는 그 통치자하고 겹사돈을 맺어가지고 지금 테러하고 아프리카니스탄에 숨어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라크 공격은 언제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라크를 공격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때 원수였잖아요. 사담 후세인하고 원수였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아주려고 자기 아버지가 쿠웨이트를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물러나고 쿠웨이트에 놀러 갔어요. 자랑하러 간 거죠. 내가 쿠웨이트를 해방시켜줬으니까. 갔는데 이라크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부시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아들 부시가 알아가지고 이 사담 후세인 이 새끼는 내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 테러가 나니까 바로 이라크 공격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참모들 얘기 듣고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공격했죠. 그러고 나서도 이라크를 다음 목표는 이라크다. 다음엔 꼭 이라크를 공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볼튼하고
울포비스를 시켜가지고 매일같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를 수집해서 한 달치 모아가지고 첩보를 수집해서 첩보를 모으면 정보가 되고 정보를 모아서 이제 완전히 이게 전략이 되고 작전이 되고 정책이 되는 건데 이라크의 부정적인 얘기만 다 모으는 거예요. 이라크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WMD 그 키워드로 넣고 또 아니면은 뭐 이라크 넣고 아니면 이라크 나쁜 나라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거기다 수집되는 정보를 계속 모아보니까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생방 무기로 사람들도 많이 죽였고 독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만 잔뜩 정보가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시한테 딱 보여주니까 맞지?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한 거 맞지?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고 있다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와서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다시 지금 등용을 한 거예요. 그 정보를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정보를 조작하면서 조작한다고 비난을 하면 그 사람한테 원한을 갚고 그 사람을 가만 안 두고 인사조치라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백악관 안보부장관을 시켰으니 김정은이 지금 중국을 안 가겠습니까? 가서 내가 부시한테 잘못하면은 이 전쟁의 위협에 지금 처해 있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면 나만 손해입니까? 당신도 손해지?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지 말고 대북제재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싸웁시다. 지금 그러려고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모르죠. 김여정이 갔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지금 갈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북핵 문제는 이게 다자회담으로 풀어야 되고 과거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반드시 북핵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회담을 안 하죠. 왜? 남한은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너 공격하지 않을게 해봐야 너가 날 공격해?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너 공격하면 서울 다 불바다가 되는데 너가 날 어떻게 공격해? 그렇게 웃고 말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은 미국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라고 한 거는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미국이 자기네 체제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너네는 별 걱정 안 된다. 경제는 너네가 40배 앞섰다고 하더라도 너네 겁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회담이 반드시 있어야 핵이 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결국은 지금 어저께 국정원장께서도 국회에 가서 얘기하셨지만 북한의 핵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 거기에 답이 있어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 이거를 해주면서 체제안전보장 해줄 테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해서 동시병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최소한 동시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호안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서 서로 간에 서로 안보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포기하지 전쟁을 해서 우리가 북한을 이기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포기하라 해서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뭐가 남습니까? 재래식 군사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경제력이 40배인데 벌써 20배 이상 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북한보다. 그리고 국방비가 우리가 5배 내지 10배가 많습니다. 북한보다. 최소한. 그러면은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인데 핵을 포기한다. 그게 뭐예요? 북한은 안보 딜레마에 들어갈 수밖에.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우리 군보다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한반도 평화체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북미 수교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3자가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해서 3자가 합의를 봐서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도 북한이 국가안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야 포기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북한은 핵우산을 아무도 씌워주고 있죠. 자기가 그냥 핵을 우산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산을 포기하니까 누군가 씌워줘야 되겠죠.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이 핵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김정은에게 핵 포기하지 말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우리가 있는지, 이를테면 남북미 3자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맞춰줄 의향이 있는지, 북한에게도 핵우산을 씌워줄 의향이 있는지, 이게 없다면은 회담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따라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합리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답변하면서 독일 문제 통일 방안을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 질문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뒤에 안 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관심이 집중되는 또 귀에 솔깃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어렵게 모신 우리 홍현익 박사님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이걸로 해주시고. 예. 뭐 코멘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뻥치지 마라. 뭐 그렇게 저 헛소리가 많았다 뭐라든지 아무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의 박부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사항은 솔직히 한 3가지 정도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저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의도가 없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까 그 연평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보도 자료가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 간에 그 포격수가 한 3,000발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남한에서는 군사 2명 하고 몇 명 부상당하고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이 한 2명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북한은 5명 사상 추정이라고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얘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정도의 3,000발이 왔다 갔다 했는데 부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부분 설이 천안함.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진짜 북한 소행이 맞는지 교수님 박사님의 하나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저는 통일 후에 그 지지난 시간에 김민웅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김민웅 교수가 오셨어요? 네네. 아, 예. 그때 만약에 통일은 돼야 된다. 네. 하지만 통일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탈북민이 살고 있는 삶을 봤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을 위한다면은 이 통일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서서히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는 그 부분 정말 공감하거든요. 통일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됐을 때 그 돈 많은 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투기니 뭐니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이거 저 먹으라고 갖다 준 물이죠? 아, 이게 뭔가 그랬어. 첫 번째로 천안함 저는 편의상 폭침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주 일요일 날 채널A에 나왔는데 천안함의 진실해가지고 저는 한 15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또 살펴보고 했는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천안함이 왜 폭파됐습니까? 그게 북한이 어뢰로 쐈다는 거예요. 음향 조종 어뢰인가 그래요. 소리를 따라서 가가지고 소리에 근접해서 어느 지점에 가면은 소리에서부터 몇 미터 지점에서 터지게 그게 그런 어뢰라는 거예요. 어뢰를 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안함을 꽝 부딪혀서 뻥 터진 게 아니라 부딪히지 않고 수중 7m에서 9m, 6m에서 9m 사이에서 터진 거예요. 밑에서 배 밑에서 뻥 터져가지고 터지니까 엄청나게 이게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격으로 이 물기둥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배 밑을 팍 쳐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가하니까
그 충격으로 뽀개졌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 절단면 이렇게 보면 형광등이 안 깨졌다. 왜 안 깨졌지? 또 사상자들을 보니까 고막이 찢어지질 않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거대한 물기둥이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이 항해일지 뭐 이런 걸 공개를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도 저도 탁 곤혹스러워. 어떤 사람 너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야. OX로 대답해봐. 한 번은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때 국정원장하고 한 전문가 한 20명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저기 있는 저 홍 박사는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분을 여기 자문회의 왜 데려옵니까? 국정원장 바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북한이란 존재는 여기 있는 사람 20명이면 20명 국정원 분들 원장님도 당연히 포함해서 다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고 독재하는 나라고 더군다나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지도 못하니까 참 타도돼야 될 정권이라고 다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북한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하는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냐. 전문가들이 모였으면 북한의 기본적인 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북한을 어떻게 다스려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 한국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를 얘기해야지 저 사람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거를 논하는 건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병기 씨가 지금 뭐 목소리 하나요? 저 대학교 때 선배라 가지고 저한테는 홍 박사 반가워 그랬었는데 하여튼 사실은 우리 저 서훈 국정원장님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천안함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들으시기만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해답은 거기 있다고 봐요. 직격에서 빵 해가지고 터졌으면 이게 구멍이 엄청나고 그냥 그 정말 고막이 찢어지고 막 시신이 막 손상됐겠죠. 근데 직격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터졌다는 거. 그리고 제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요.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너 아니라는 증거 내놔. 아니면 너 저 정부가 너도 고소할 거야. 당장에 소송에 끌려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 당시에 북한이 안 했다라고 하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100% 북한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은사님이 노재봉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분이죠. 근데 그래서 노재봉 교수님이 총리 잠깐 했죠. 그 양반이 저한테 우리 동문들 다 모였는데 홍 박사는 천안함이 북한 짓이라고 생각이 안 했다. 그 양반도 나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99.9999% 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99.9999% 그렇게 이거 웃고 말으시더라고요. 그런 거고요. 연평도 포격 때는 우리 K9 자주포라는 게 굉장히 우수해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K9 자주포가 더 많이 팔렸대 들었어요. 그 국방부에 가서 제가 들었어요. 왜 팔렸냐? K9 자주포로 우리가 막 쐈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논밭에 그냥 쫙 포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도 조절을 잘못하는 거예요. 고도 조절을 잘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북한 사람들 몇 명이 죽었냐도 중요하지만 이 탄착군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산계돼가지고 막 흩어지면 이게 대포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모여 있어요. 쫙 밭에. 왜냐하면 높이를 잘못 조절해가지고 저게 진지가 있는 데서 약간 빗나가가지고 한 군데 그냥 쫙 만약에 그 높이만 잘 맞췄으면 엄청 사상했겠죠. 그들이. 그랬다고 제가 들었고요. 연평도 때는 그런 건데 연평도 때는 오히려 우리가 F-15, 16이 떴는데 구경만 하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이명박 정부한테 너무 아쉬운 거는 대북 강경책을 할 수도 있죠. 정부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러면 국가안보는 철저하게 해야죠. 천안함 사태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북 강경책을 하면서 잘 지키기라도 해야지.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경계. 북한의 특공대에 만약에 정부 말이 100% 맞다면 북한의 특공대 가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고 저 달아난지조차를 밝히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력하냐 그죠. 그다음에 그 연평도 포격대도 하늘에서 F-15가 떠가지고 구경만 하고 다시 내려. 왜냐하면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안 하고 떴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뜹니까? 구경하려고 떴나?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질문하신 게 뭐죠? 아니, 두 개까지만. 아니 아까 뭔가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뒤에 거. 탈북자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거나 이제 비슷한 건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데 아직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북한에 지금 일단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다면 동서독이 통일될 때요. 동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서독 사람들의 20% 정도였습니다. 1인당 소득이 5대1 정도, 5대1 또는 6대1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 26년 지났죠? 26년인가 27년 지났는데 그 동안에 매년 130조 원씩 서독 지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동독 지역에 다 보냈습니다. 매년 130조 원 정도.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렇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27년 동안에 뭐가 바뀐 거냐? 딱 하나 바뀐 거예요. 하나 바뀐 게 물론 뭐 동독의 드레스덴 같은데 도시도 많이 발전하고 공업지대도 생기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독 주민의 소득 수준에 동독 주민이 70% 이상으로 따라갔다는 거. 20%에서 70%까지 올리는데 매년 130조, 140조가 들었.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이 지금 망했다. 그리고 다행히 북한 전역을 우리가 흡수했다. 근데 북한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실업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직업 주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KDI에서 한 건데요. 30년 동안에 2,500조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조 원씩 30년 동안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80조 원씩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400조 원 정도 되죠. 400조 원에 80조 원이니까 5분의 1. 1년 예산의 20%를 하나도 안 쓰고 북한을 줘야 돼.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연말정산제도를 바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그 세수를 늘리려고 연말정산 시스템을 바꿨어요. 바꿨더니 제가 평소에 내던 세금에 100만 원을 더 냈어요. 그 연말정산제도를 바꿨더니 그래서 당연히 욕이 나오죠. 내 돈 100만 원 그냥 뺏어간 거잖아요, 정부가. 그 욕을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수를 늘리려고 연말정산제도를 바꿨는데 그럼 세수가 얼마나 늘었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8천억 원인가 늘었어요. 8천억 원. 그러니까 제가 정부한테 그렇게 100만 원 손해봤거든요. 그런데 80조 원이라면은 그거의 100배. 연말정산제도를 100번 바꾸는 거죠. 1년에. 365일 동안. 365일 동안에 3분의 1은 정부 욕을 하면서 살아야죠. 세금을 많이 뜯어간다고.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80조 원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줘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왜 할까요? 빨리 통일이 된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통일되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통일 대박론 해서 통일은 결국은 우리한테 bonan자다. 대박이다. 맞는 얘기죠. 왜? 설사 2,500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지하자원만 해도 7,000조인가 묻혀있다는 거예요. 7,000조 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북한의 자원만 우리가 다 활용해도 7,000조니까 남는 장사죠. 시베리아 영단 특서 연결하고 가스관 부설하고 뭐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에 다시 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분단 비용 국방비도 좀 줄일 수 있고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득이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30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살아야 될 거예요. 분명히 아주 고통스럽게. 거기다 사회적 혼란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이 오늘 내일 그냥 무너졌다. 그러면 아마도 추정컨대 휴전선을 그대로 놔두고 북한 지역에 누구 뭐 총독을 보낸다든지 누굴 보내서 일단은 분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 지역을 관리하면서 서서히 합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아마 전면 개방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젊은 분들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북한의 그 저임금 숙련된 노동자들이 막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제일 고통 겪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제일 고통을 겪죠. 왜냐하면 제일 막리라는 사람들이 막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 다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한에 지금 있는 막노동 하시는 분들의 임금보다 반값만 줘도 무조건 일하겠다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노동자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통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통일비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을 그게 이명박 정부 때 계산한 거예요. KDI가 유익 장관 때.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되고 북한도 경제가 막 발전하는 가운데 정말 전쟁 없이 부드럽게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통일됐다. 그러면 통일비용이 30년 동안 500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조 원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2천조 원. 2천조 원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 5년 예산이에요. 5년 예산을 버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방송 나갈 때마다 자, 내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KDI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하면 2천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왜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냐? 북한을 대화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개성공단 같은 걸 몇 개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북한을 개발시켜서 통일비용, 분단비용도 줄이고 통일비용도 줄여야지 왜 그렇게 계산해놓고 역행하는 정책을 하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탄압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KDI에서 그걸 딱 해놓고 유익장관이 발표를 딱 해놓고 그 다음날 모든 언론 매체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왜냐하면 KDI의 그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북한하고 대화하고 화해협력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비핵개방 삼촌이라 가지고 정면 대결로 가야 되니까 감정적으로는 저들하고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대화뿐 아니라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런 기록 자체를 싹 없애요. 나중에 보니까 남성욱 교수라고 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그 국정원 산하의 연구소의 소장이 돼가지고서는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그걸 싹 갖다가 마치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자기 얘기하고 무슨 될 텐데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뜻을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대북 강경책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해야죠. 합리적으로. 강경책을 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그냥 어거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받고 또 할까요? 예. 네. 질문 또 있으신 분? 예. 이번에 보면 북한 전 영토 합병인데 저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서 만주까지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자 역사를 역사 우리나라가 삼국이 근데 그게 660년이잖아요. 660년에 나당연합군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하고 나서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신라하고 통일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7년인가 이상 전쟁을 해서 676년에 결국 통일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입니까? 대동강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원산까지. 그 이북은 어떻게 됐죠? 중국 땅이 했죠. 그로부터 지금의 뭐 토끼 모양 내지 호랑이 모양 그 모양의 우리가 전 영토를 지금의 우리 영토를 확정한 게 언제입니까? 세종대왕 때예요. 그 676년에서 세종대왕이 1400 몇 년이잖아요. 한 700년을 중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평양 이북, 원산 이북이. 그 얘기는 뭡니까? 섬뜩한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마음속에는 저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저걸 다시 뺏어가야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동북공정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요. 그전에 또 한사군도 있었잖아요. 한때는 한사군도 있었기 때문에 뭐 간도고 뭐고 광개토대왕 영토를 다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블라디보스톡이 연해주라 그러잖아요. 그 연해주가 과거에는 어디입니까? 청나라 땅이었어요. 청나라 땅인데 제정 러시아 때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맺어서 제정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러시아한테 한마디도 연해주 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연해주나 이런 데 가면 중국인들이 득실득실해요. 동북 삼성의 인구가 거의 2억 가까이 된답니다. 2억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저기 어디 하바롭스크 더 넘어 이르쿠츠크까지 거기 이제 거기를 시베리아 극동이라 그러는데 거기 러시아 인구가 700만인가 밖에 안 돼요. 동북 삼성에 2억 가까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20배, 30배 가량 되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생각은 연해주 그냥 가서 살면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중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북한 전영토 합병을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북한이 무너지면 당연히 북한 영토가 우리 땅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6.25 때 보면은 우리가 남침당해 가지고서는 경상남도만 남았다가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가지고 거의 통일 다 됐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그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도지사들을 임명하려고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주한미국 대사가 왔어요. 그래서 각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통일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 함경북도 지사는 누구를 임명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각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땅은 각하가 통치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국제정세에 그렇게 어두우십니까? 유엔에서 지금 통과된 게 언커크란 기구를 창설해서 언커크의 산하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엔군이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유엔 관할로 유엔에서 설립한 언커크라는 기구가 통치를 하고 언커크 산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그 자유선거 1948년에 했던 거 북한은 안 했잖아요. 그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치러가지고 거기서 정권이 탄생하고 그 정권이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의 동북 4성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하고 합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무슨 여론조사 탈북자들 해봤더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 1번이 독립한다고 거고요. 2번이 중국한테 편입된다. 3번이 남한에 편입된다. 왜 그러냐? 남한에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그 지금 쌀 창고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정부에서 진보 정부에서 이거 북한에 좀 나눠주면은 쌀 좀 해소도 되고 창고비도 줄고 우리 동포도 식량난 좀 해소하고 좋다. 그랬더니 사회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북한에 주느니 그 개 사료로 줘라. 이렇게 그걸 북한 주민들이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남한에 통합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려면 입이나 닫고 있지 개 사료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 정말 하루에 새끼멍살이 반밖에 안 되나 그러는데 맨날 배고픈 상태로 사는데 정말 가슴에 피멍울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의약품 지원이나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졌다고 다 우리 영토가 되는 게 아니다. 이래서 이것도 하는 방법이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관광도 하고 낮은 선봉에서도 우리 기업들을 하고 신의주에서도 기업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전역에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소기업들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북한 가서 사업을 하면 너도 나도 가서 사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싸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우수하죠. 말 통하죠. 중국에 우리 처남이 중국에 사업하는데 북한 개성공단의 임금의 3배인가 4배예요. 임금이 중국 임금이 그렇게 올랐어요. 중국에서도 사업을 못해. 개성공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업체예요. 그런 데를 놔두고 어디를 개척을 합니까? 남북 간에 지금 교류를 터서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만드는 게 분담 비용도 최소화하고 통일 비용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예, 방금 전에 그 유엔 문제가 나와서 좀 심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트럼프하고 김정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이제 평화 체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김정일이 만약에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김정일이 주장하는 게 주한 미군 철수일까? 아니면 유엔사의 철수를 요구할 것인가? 그것도 국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요. 예. 굉장히
굉장히 학문적인 수준의 문제인데 사실 유엔사는 1970년대 중반에 유엔에서 북한이 유엔사를 폐지하기로 한 결의안을 냈는데 통과됐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결의안을 냈는데 유엔사 폐지하지 말자. 그것도 통과됐어요. 두 개가 다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한국과 북한이 다 유엔의 회원국이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명분상으로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안보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미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군 북한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건 뭐가 차이가 있나? 북한 애들 얘기는 거예요. 중국군이 북한에는 한 명도 없다. 따라서 한국에도 외국군 다 철수해야 된다. 휴전협정에 보면요. 외국군 다 철수해라는 게 약속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휴전조약과 상관없이 동맹조약으로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하기를 바라겠죠. 바라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김정일이 주한미군 꼭 반드시 우리가 철수를 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반복 주둔군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유지군의 성격으로 주둔한다 그러면 안정이 되고 좋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존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돼야 되는 게 북미 간의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문제가 반드시 아마 처결이 돼야 될 겁니다. 처결이 되면서 주한미군을 이를테면은 지금은 평택에 뭐 28,500명이 주둔한다 그러면 한 5,000명으로 줄여서 진해 쪽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타협안 같은 게 있어야지 주한미군 그대로 놔두고 너네는 핵을 포기하고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포기를 안 하죠.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슬기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게 평화 체제 이게 평화 협정하고 핵 폐기가 동시에 되는데 평화 협정에 협상을 하자 그러면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저거는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북한의 꼼수인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협상조차를 안 해요. 평화 협정 협상을 안 하니까 핵도 포기시킬 명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핵도 포기 안 시키고 평화협정도 체결 안 할 게 아니라 핵도 포기시키고 평화협정도 체결하자는 거예요. 체결하는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테니까 철수는 안 되지만 이를테면은 뭐 한미 간에 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제주도에 가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동맹 폐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했는데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하면 북한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다. 용도를 변경해서 그러면 북한한테도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아주 긴 시간 이렇게 평화를 위한 이야기 또 지혜로운 우리 민족의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